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닥칠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은 사랑하는 가족이 집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병원도 아니고 요양원도 아닌 바로 우리가 함께 생활하던 공간.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 놀라고 막막합니다. 119에 전화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장례는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새하얘지죠. 이 글은 바로 그 순간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가이드입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사망 확인부터 사망 신고, 장례 절차, 장지 선택, 남은 행정 처리까지 단계별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지금은 남의 이야기 같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째, 집에서 사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할지도 모른 채 몽해지곤 합니다. 특히 그 일이 병원이 아닌 바로 집에서 벌어졌을 때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수연 씨의 아내는 남편을 깨우러 갔다가 차가운 손을 마주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남편. 너무 놀란 그녀는 멍하니 그 손을 잡고만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죠.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일단 119 불러봐.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막연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에서 사망했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119에 전화해서 사망 여부를 확인받는 것입니다. 구급대원은 도착해서 맥박과 호흡을 체크합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사망이 맞습니다라고 말해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사망이 맞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엔 112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사망했을 경우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망이 자연사인지 아니면 외부 요인이 개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이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최근 병원 진료 기록이 있습니까? 만약 고인이 최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주치의가 있었다면 경찰은 해당 병원에 연락해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합니다. 정수연 씨의 경우도 다행히 몇 달 전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어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최근 병원 진료 기록이 전혀 없다면 경찰은 부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시신을 이송해 부검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 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병원 기록이 없는 경우 경찰 판단 하에 부검 결정, 부검 후 사인이 명확히 밝혀져야 장례 절차 가능. 정리하자면 119에 전화해서 사망 여부 확인, 이어서 112에 신고, 경찰 도착, 최근 병원 기록이 있는지 확인,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후 부검 여부 결정, 진단서 확보 후 장례 절차 진행. 이렇게 들으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한 순서를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 정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차분함이며 차분함은 평소에 준비해서 온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사망진단서 하나 없이 병원도 못 가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가족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둘째, 장례식장을 어떻게 선택하고 장례 방식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현실적인 정보와 실제 상황에서 부딪히는 고민들을 다룰게요. 둘째, 장례식장 선택과 장례 방식 결정하기. 사망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오는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이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이제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지? 정수연 씨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빈소를 마련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이 늘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려 했지만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빈소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알아보셔야 해요. 그 순간 그녀는 또 한 번 막막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병원 장례식장.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다면 그곳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바로 연계되어 있으니 절차도 빠르고 익숙하죠. 하지만 정수연 씨의 사례처럼 빈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특히 장례가 몰리는 시기에는 원하는 날짜에 빈소를 잡는 게 어렵습니다. 둘째, 민간 장례식장. 지역 장례업체나 전문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병원에 묶이지 않고 더 다양한 장소와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예약과 조율을 가족이 직접 해야 하니 조금 더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셋째, 가정 장례. 요즘은 전문 업체를 통해 집에서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를 치르는 방법도 늘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의 소규모 장례를 선호하거나 고인이 집에서 편안히 떠나기를 원했던 경우에 선택되곤 하죠. 하지만 집 구조나 공간, 인원수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합한 방식은 아닙니다. 정수연 씨의 아내는 결국 다른 병원에 전화를 돌려 빈소가 있는 장례식장을 어렵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장례 준비가 시작됐죠. 여기서 또한 장례 방식도 가족이 결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3일장으로 치를지, 하루나 이틀 만에 간소하게 진행할지, 보통 첫째 날은 빈소를 차리고, 둘째 날은 발인 준비, 셋째 날은 화장 또는 매장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족들끼리 조용히 하루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정수연 씨의 아내도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걸 좋아했는데 굳이 크게 치를 필요가 있을까? 결국 그녀는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고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택했습니다. 장례는 정답이 없습니다. 유족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고인의 뜻을 고려한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례 비용입니다. 장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지출이 따릅니다. 장례식장 이용료, 관과 수의, 음식, 차량 비용 등 보통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정수연 씨의 아내도 견적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남편이 가입해둔 상조 보험이 있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죠. 미리 준비해두는 것. 그것이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이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공무원 장례 제도 등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례는 단 한 번뿐인 이별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결정과 준비가 담겨야 하죠. 정도전의 말처럼 미리 준비된 슬픔은 슬픔을 덜어준다. 지금 당장은 먼 이야기 같더라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망 후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 고인의 마지막 방식 매장인가 화장인가, 그리고 어디에 모실 것인가. 셋째, 화장과 매장, 고인의 뜻과 가족의 현실 사이. 장례식장이 정해지고 빈소가 마련되었다면 이제 유족은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고인을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 우리가 흔히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매장과 화장. 정수연 씨의 아내는 빈소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늘 조용한 걸 좋아했지. 간소하게 보내고 싶다고 했었는데. 하지만 시댁에서는 전통적인 매장을 원했습니다. 오래된 선산이 있으니 그곳에 모시자는 의견이었죠. 이처럼 고인의 뜻과 가족의 의견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먼저 매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장은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장례 방식입니다.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에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매장을 하려면 먼저 묘지를 정해야 합니다. 사설, 추모, 옹원이나 가족이 소유한 선산 등 매장할 장소가 필요하죠. 하지만 요즘은 매장을 위한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적절한 장소를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또한 관리 문제도 발생하죠. 정수연 씨의 아내도 시댁과 연락해 보니 시골에 가족 묘지가 있긴 했지만 너무 멀고 관리도 어려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다른 방식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화장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화장률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을 선택할 경우 장례식장에서 발인 후 화장터로 이동합니다. 대부분 사전 예약이 필요하니 유족들은 일정을 미리 조율해야 하죠. 화장이 끝나면 유골은 봉안당이나 납골당 또는 자연장으로 모십니다. 정수연 씨의 아내는 남편이 생전에 자연을 좋아했던 걸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골을 자연장으로 부리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선택은 나뉘죠. 봉안당은 고인의 유골을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사찰, 공원묘지, 공공납골당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위치와 비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장은 유골을 나무 아래, 꽃밭 등에 부리는 방식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정수연 씨의 아내는 남편의 성격과 생전의 말을 떠올리며 가장 조용하고 자연에 가까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매장과 화장, 봉안당과 자연장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남겨진 가족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인의 뜻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남은 삶의 시작이고 죽음은 자연의 이치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음이 곧 지혜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흐름 속에서 고인을 기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장례의 큰 틀은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낸 뒤에도 남겨진 가족들은 수많은 행정 절차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게 되죠. 넷째, 장례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와 유족의 감정적 회복 과정.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정수연 씨의 아내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소파, 그가 자주 쓰던 컵,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이 공간에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없다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그녀는 눈물도 제대로 흘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발인 절차를 준비하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슬픔이 밀려들 틈조차 없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 순간 고요함 속에서 진짜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남편의 사망 이후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더 이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절차죠. 보통 사망 후 일주일 이내에 가족이 직접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사망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대신 진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처리하는 게 더 확실하죠. 정수연 씨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 진단서와 신분증을 챙겨 구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고인의 은행 계좌도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편의 재산도 정리해야 하는구나. 두 번째, 금융계좌 정리입니다.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고인의 통장, 카드, 예금, 보험 등 모든 금융거래는 일시 정지됩니다. 그 전에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이후에는 상속 절차를 거쳐야만 고인의 자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수연 씨의 아내는 남편이 가입해뒀던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상속인 확인 후에만 지급 가능합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서류를 준비해서 복잡한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이 남긴 유품 정리도 남아 있었죠. 그의 옷, 안경, 손때 묻은 책들, 그 어떤 것도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 사람의 흔적이자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품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몇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반면 누군가는 빨리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기도 하죠. 정수연 씨의 아내도 고민 끝에 남편의 옷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물건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도 기뻐할 거야. 하지만 안경과 시계, 그가 아꼈던 몇몇 물건은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유족의 삶입니다. 정수연 씨의 아내는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혼자가 된 삶으로 다가온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몇 주 동안 집에만 머물던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차 한잔할까? 그녀는 이제 남편 없는 삶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깨달았죠.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남겨진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서양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시작이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유언장, 장례, 방식 결정 등 남겨진 이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남은 사람을 위한 선택. 장례를 마치고 행정 절차도 하나하나 끝나가고 유품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연 씨의 아내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별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남편은 예고 없이 떠났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언젠가 떠날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준비한 죽음은 남겨진 이들에게 슬픔보다 평온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우리나라에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입니다. 이 문서는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미리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명, 의료란 삶을 억지로 연장하기 위한 치료. 하지만 때로는 고통만 길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의향서를 작성하면 필요 없는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수연 씨의 아내도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보건소를 찾아가 설명을 들은 후 마음을 정했습니다. 직원은 말했죠. 한 번 작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그녀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떠난 뒤 아이들이 나처럼 당황하지 않겠구나. 두 번째, 유언장과 상속 준비. 사람들은 유언장이라는 단어를 왠지 어둡고 무거운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인사이자 배려입니다. 정수연 씨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 후 상속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를 몸소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죠. 내가 떠난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런 혼란을 겪지 않게 해야겠다. 유언장은 꼭 법률 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손으로 작성한 자필 유언장도 가능하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도 생기죠. 그녀는 천천히 자신이 가진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써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언제나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 한 문장이 남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내 마지막을 위한 작은 준비들. 정수연 씨의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옷을 입고 떠나고 싶을까? 내 장례식에서 어떤 음악이 흐르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조차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장례식에서 자신이 좋아했던 음악을 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누군가는 미리 사진을 골라두고 남겨진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이런 작은 준비들이 남은 가족에게는 크나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겨진 이들을 위한 가장 따뜻한 배려이자 마지막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살아있는 동안 후회 없는 삶. 정수연 씨의 아내는 남편이 떠난 후를 돌아보며 가장 많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할 걸.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줄 걸.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별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밥 먹자. 그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곧 삶을 더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슬픔을 딛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섯째, 떠난 후에도 계속되는 삶, 남겨진 사람들의 회복과 시작. 정수연 씨의 아내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쉽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텅 빈 옆자리. 같이 앉아 밥을 먹던 식탁도 이제는 혼자만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외로움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지나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실의 슬픔을 받아들이는 과정.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뒤,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감정의 단계를 겪습니다. 처음에는 부정, 이게 현실일 리 없어. 아직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고 그의 물건을 치우지도 못합니다. 이어서 분노.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린 거야? 운명을 원망하고 때로는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절망.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이고 무기력해지고 예전처럼 웃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아들임. 조금씩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움을 가슴에 담은 채 다시 살아가기로 마음먹는 것이죠. 정수연 씨의 아내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슬픔을 부정하지 말자. 그리우면 울어도 괜찮아. 그녀는 그렇게 천천히 슬픔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남겨진 사람들의 새로운 일상.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 삶의 많은 부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정수연 씨의 아내도 처음에는 외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엔 부부가 함께 걷는 모습이 많았고, 혼자 남겨진 자신이 더 외로워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이젠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 대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게 되었고,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으며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카페에 들어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배우자를 잃은 후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기 꺼려지고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외로움을 견디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건 결국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정수연 씨의 아내는 용기 내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볼까?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하며 자신이 여전히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직도 너무 힘들어. 하지만 이 슬픔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두고 싶지는 않아. 가족은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줬고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네 번째, 떠난 이를 기억하는 방법.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기억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듯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일기장에 그리움을 적고 또 어떤 사람은 고인이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며 그를 떠올립니다. 정수연 씨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없는 하루하루가 아직도 낯설어. 하지만 그래도 나 잘 살아볼게. 그녀는 남편을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슬픔이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가슴에 담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남겨진 사람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건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가슴에 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정수연 씨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혼자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없이도 살아가 볼게. 하지만 당신을 잊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겪게 될,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이야기,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장례식장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화장과 매장, 어떤 방식이 고인의 뜻을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장례가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행정 절차와 감정의 파도들, 그 속에서 남겨진 가족들이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망 후의 절차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사망 신고, 장례 준비, 상속 문제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혼란과 부담은 고스란히 유족의 몫이 됩니다. 사망 진단서 하나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계좌 하나 정리 못해 상속 절차에 발이 묶이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두 번째, 미리 준비하면 가족들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유언장, 장례 방식, 심지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떠날 것인지까지, 이런 준비들은 내 마지막을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이자 가족들이 나를 더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 거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세 번째, 남겨진 사람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전과는 다르지만 결코 의미 없지 않습니다. 내가 울고 웃었던 시간들,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하루, 그 모든 것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정도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데에도 준비가 필요하거늘 한 생을 마무리하는데 어찌 준비가 없을 수 있으랴.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준비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별의 시간을 조금 덜 아프게 만드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는 방법을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